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아 근데 우리 그거 유튜브 찍어야 되는 거 있지 않아? 아, 맞네.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찍어야 되네. 우리 그냥 바로 찍자. 아, 지금 해버리자. 그래? 네, 바로 팀 바른말 고운말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의 세 가지 방법론과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의 네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는 가변적인 길이를 가집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방법론들은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가정하기에 텍스트 자체를 모델의 인풋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길이의 숫자 벡터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코퍼스 안에 모든 문서에 대해서 같은 차원의 연속형 수치형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고정된 길이의 숫자 벡터로 표현한 후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 오브 워즈는 단어들의 문맥이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들의 출현 빈도에만 집중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화 표현하는 방법론입니다. 문서 내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가방 안에 넣은 뒤 흔들어서 섞는다는 의미로 백 오브 워즈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백 오브 워즈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다르다라는 문장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백 오브 워즈는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각 단어에 고유한 정수 인덱스를 부여하여 단어 집합을 생성합니다. 해당 예제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과, 소비자, 느끼는 은 다르다로 이루어진 단어 집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덱스의 위치에 단어 토큰의 등장 횟수를 기록하여 벡터를 만듭니다. 물가 상승률은 문장에서 총 2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인덱스 4의 위치에 2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세 가지 문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서 1과 문서 2는 각 다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장 3은 문서 1과 문서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3의 단어 집합은 문서 1과 문서 2의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 문서의 단어 집합을 합친 뒤에 해당 단어 집합에 대한 각 문서의 백 오브 워즈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는 문서 1에서는 2회 등장하며 문서 2에서는 1회 등장하였기 때문에 두 백 오브 워즈의 인덱스 4의 값은 각각 2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 오브 워즈는 각 단어가 등장한 횟수를 수치화하는 텍스트 표현 방법이므로 주로 어떤 단어가 얼마나 등장했는지를 기준으로 문서가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쓰입니다. 즉, 분류 문제나 여러 문서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문제에 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달리기, 체력, 근력과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면 해당 문서를 체육 관련 문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미분, 방정식, 부등식과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면 수학 관련 문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서 단어 행렬 표현은 앞에서 봤던 예제처럼 서로 다른 문서들의 백 오브 워즈들을 결합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 표현 방식을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 DTM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서 단어 행렬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문서들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행렬의 각 행은 하나의 문서에 대응하며 각 열은 하나의 단어에 대응하게 됩니다. 행렬의 값은 해당 문서에 해당 단어가 등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0, 1, 바이너리로 표현하거나
또는 등장횟수, frequency로 정의하여 정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행과 열을 반대로 선택하면 TD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서 단어 행렬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 단어 행렬은 각 문서의 문서 벡터 차원이 전체 단어 집합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문서 벡터의 대부분 값이 0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값이 0인 표현을 희소 벡터 또는 희소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희소 벡터는 많은 양의 저장 공간과 높은 계산 복잡도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표현 방식은 순서와 문맥의 의미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문서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시처럼 오리지널 텍스트인 John loves dog를 back of words로 표현하고 문서를 복원하려 했을 때 John loves dog와 Dog loves John의 back of words 표현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 문장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back of words는 다음과 같은 전처리에 집중하여 빈도 기반 모델의 단점과 희소행렬 형태의 단점을 해결하며 보다 모델의 성능을 올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한 카운터 베이스드 메소드는 TF-IDF입니다. 각 문서에서는 중요한 단어와 불필요한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불용어와 같은 단어들은 빈도수가 높더라도 자연어 처리에 있어 의미를 갖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DTM에 불용어와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자 합니다. TF-IDF는 빈도수 기반 단어 표현에 각 단어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를 D, 단어를 T, 문서의 총 개수를 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어 빈도 TF는 앞서 다룬 DT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단어 T가 문서 D에 등장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TF 값이 클수록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서 빈도 DF는 전체 문서 집합 중 단어 T가 등장한 문서의 수를 나타냅니다. 네, 단어 자체가 문서 집합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특정 문서에만 등장하는 단어는 그 문서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DF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2와 문서 3에 바나나가 등장하므로 바나나에 해당하는 DF는 2입니다. 비록 문서 3에는 바나나가 2번 언급되었지만 바나나가 등장한 문서의 수에 집중하기에 바나나에 해당하는 DF 값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문서 빈도 IDF는 말 그대로 문서 빈도의 역수입니다. 역문서 빈도는 값이 클수록 특정 문서에만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하므로 해당 단어가 문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문서 빈도의 식을 보게 되면 로그와 분모에 1을 더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DF가 0일 때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모에 1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서의 수인 n을 문서 빈도로 나눈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추가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제를 통해서 로그를 씌워준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드 1과 워드 7의 경우에서 전체 문서를 문서 빈도로 나눠준 값은 100만 배이지만 로그를 씌우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용어 등과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비교적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들보다 최소 수십 배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들조차 희귀 단어들과 비교하면 또 최소 수백 배는 더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로그를 씌워주지 않으면 희귀 단어들에 엄청난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네, 로그를 씌우면 이런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TF-IDF는 앞서 설명한 문서 빈도 TF와
역문서 빈도 IDF의 곱씨입니다. 네, 문서 빈도 TF는 문서에 자주 등장할수록 중요한 단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빈도 TF는 문서에 해당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수록 값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문서 빈도 IDF는 단어가 특정 문서에만 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특정 문서에만 등장할수록 값이 커집니다. 네, TF, IDF는 앞서 설명했듯이 TF와 IDF의 곱수로 TF와 IDF 모두 값이 클수록 중요한 단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TF, IDF 값이 클수록 해당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을 하고 특정 문서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예시와 같이 앞서 설명했던 TF와 IDF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TF, IDF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문서 1에 대해서 TF, IDF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서 1에서는 먹고 싶은 사과 모든 단어가 동일하게 한 번씩 등장하지만 사과는 먹고 싶은과는 다르게 다른 문장에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장에서는 다른 단어보다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TF는 동일하지만 IDF가 크기 때문에 사과의 TF, IDF 값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나나에 대해서 TF, IDF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서 2와 문서 3의 바나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IDF 값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문서 빈도인 TF가 문서 2의 바나나는 1이고 문서 3의 바나나는 2이기 때문에 문서 3의 바나나에 해당하는 TF, ID 값이 문서 2의 바나나에 비해 2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TF, IDF 값식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처음 TF, IDF라는 가중치 부여 방법이 고안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형된 많은 측정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네, 해당 장표는 다양한 TF식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표는 DF와 IDF의 다양한 변형식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당 표는 실험을 통해 TF, DF, IDF의 변형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조합을 찾았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TF, IDF는 DTM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차원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 오브 워즈와 DTM과 동일하게 차원이 매우 높고 스파스하다는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의 마지막인 N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 모델은 입력값으로 하나의 문장을 사용하고 결과값으로 입력했던 문장에 대해 문장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계산한 확률을 얻게 됩니다. 즉, 언어 모델의 목적은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의 시퀀스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언어 모델은 말뭉치 내에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결합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으로 비지도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어의 순서를 부여하여 연속되는 지도 학습으로 바꾸어 진행하게 됩니다. 지도 학습으로 해당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회귀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언어 모델의 식을 변형하여 진행합니다. 자기 회귀 모델을 사용하면 다음에 올 토큰의 분포를 이전 토큰의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문장이 끝나는 토큰 end of sentence가 올 때까지 반복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각 경우의 조건부 확률은 말뭉치에 등장하는 단어 시퀀스의 횟수를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횟수의 통계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후에 등장하는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과 구분하기 위해서 통계 기반의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통계 기반 언어 모델의 한계는 훈련 코퍼스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문장이나 단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갖고 있는 코퍼스에서 그
그 문장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를 카운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말뭉치에 해당 표현이 0번 등장하게 되면 문장이 등장할 확률은 0이 됩니다. 심지어 현실에서는 자연스러운 문장일 수 있어도 말뭉치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어 모델은 해당 문장을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참고하는 단어들을 줄이게 되면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어의 확률을 구하고자 기준 단어의 앞단어를 전부 포함해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앞단어 중 임의의 개수만 포함하여 카운트하여 근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코퍼스에서 해당 단어의 시퀀스를 카운트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N그램을 통한 언어 모델에서는 갖고 있는 코퍼스에서 N개의 단어 뭉치로 끊어 이를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단어에 나올 단어의 예측은 오직 N-1개의 단어에만 의존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이 1일 때를 유니그램, N이 2일 때를 바이그램, N이 3일 때를 트리그램,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4그램, 5그램의 방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N그램 랭귀지 모델은 현실적으로 코퍼스에 카운트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지만 기존 카운트 기반 방식과 동일하게 희소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을 선택하는 데 있어 트레이드 오프 문제가 존재합니다. N을 1보다는 2로 선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N을 크게 선택할수록 희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모델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N을 작게 선택할 경우에는 훈련 코퍼스에서 카운트는 잘 될 수 있지만 근사의 정확도는 현실의 분포와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어서 Distributed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태남 학생이 발표했듯이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에는 희소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학습 코퍼스 말뭉치에 해당 문장이 없을 경우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예시 문장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이라는 문장 뒤에 맛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온 코퍼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장의 생성이 가능한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다음에 뭐냐라는 단어가 코퍼스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문장의 생성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Distributed Representation 모델이 도입되게 됩니다. Distributed Representation은 분산 표현이라 불리어지며 이는 분포 가설에 기반하여 주변 단어를 기준으로 단어를 벡터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포 가설은 어떤 것이냐?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주변 단어의 분포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과 쿨은 문장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굿과 쿨의 앞에 어와 뒤에 가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분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주변에 분포한 단어가 유사하다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는 가설이 바로 분포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장 간단하게 범주형 변수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인덱스에 1을 부여하고 다른 인덱스에는 0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He is a good guy라는 문장이 있을 때 he에는 첫 번째 인덱스인 he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 인덱스에 0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표현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단어 간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인 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해당 인덱스에만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 인덱스의 값이 0이 되므로 모든 단어는 독립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두 단어의 내적은 항상 0이 되고 아래의 예처럼 he와 guy는 꽤나 유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지만 해당 원핫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면 유사도는 0의 값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원핫 인코딩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단어를 밀집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식입니다.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면 벡터의 차원이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소 벡터, 앞서 설명드린 원핫 인코딩의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전체 학습 코퍼스에 사용된 단어의 개수가 전체 벡터의 길이가 됩니다. 하지만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면 고정된 길이의 실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체 단어의 개수인 를 전체 벡터의 길이로 사용한 원핫 인코딩에 비해서 벡터의 차원이 축소되게 됩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았을 때 사용 단어가 10,000개일 때 강아지라는 표현은 10,000개의 길이를 가지는 벡터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밀집 벡터로 변환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한 128차원의 벡터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 벡터를 밀집 벡터로 표현함으로써 벡터 내 각 요소 간의 유사도 또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보시면 성별이 다른 두 단어들에 대하여 유사한 벡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딸, 어머니는 모두 여성의 단어이며 남자, 아들, 아버지는 모두 남성의 단어입니다. 이때 하향하는 벡터의 모습처럼 거리가 나타나며 이와 같은 비슷한 유사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나이에 대해서도 유사한 벡터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워드 임베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희소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코퍼스에 있는 단어의 총수가 벡터의 길이가 되므로 결합 확률을 구했을 때 그 제곱이 되면서 자연어 처리에 차원의 저주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반문론의 주된 목적은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모델이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모델은 이전 n개의 단어들의 벡터를 통해서 n 플러스 1번째 벡터를 예측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하고 밀집 벡터로 단어를 임베딩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되는 과정과 프로젝션 레이어입니다. 이때 프로젝션 레이어라고 명명된 이유는 흔히 다음과 같은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는 히든 레이어라고 명명하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이 사용되지 않았기에 프로젝션이라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길이를 바꾸는 표현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NNLM 모델에서는 각 단어를 일단 원핫 인코딩을 하여 표현을 하고 n/, 보캡에 포함된 코퍼스에 포함된 단어의 총 개수인 V의 크기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하여 m 차원의 밀집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원핫 인코딩된 인풋 데이터가 V, 그러니까 총 단어 개수의 길이를 가지게 되며 이제 n/, V의 매트릭스를 곱하면서 m 차원의 저희가 지정한 밀집 벡터의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이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입력 단어가 원핫 인코딩이 되어 있으므로 프로젝션 매트리스의 각 행이 각 단어의 벡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프로젝션 레이어에서 나온 단어의 수 n개의 m 차원의 벡터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m 곱하기 n 차원의 벡터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차례대로 이어 붙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완성된 벡터를 통해서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게 됐는데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션 레이어에서 결합된 벡터를 히든 레이어의 노드로 가중함, 웨이티드 썸을 한 이후에 하이퍼보릭 탄젠트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하여 히든 레이어로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아웃풋 레이어로 한 번 더 가중함, 웨이티드 썸 해서 보내고 소프트 함수를 통해서 코퍼스의 각 단어가 될 확률을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웃풋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퍼스의 총 단어 수의 벡터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예측하고자 하는 전 앞서 4개의 단어를 5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5번째 단어에 원핫 인코딩된 벡터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의 전체적인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개선된 로스를 사용하여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어센트 방식으로 역전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앞서 보여드린 학습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저희는 각 단어를 정해진 길이의 벡터로 인베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워드2 벡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2 벡터는 시보우와 스킵그램의 두 가지 구조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보우는 주변 단어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구조이며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를 기반으로 주변 단어의 정보를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15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선 주변 단어, 중심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에 이제 앞에 2개, 뒤에 2개의 단어를 넣어서 가운데 단어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고 스킵그램은 가운데 단어를 넣었을 때 주변에 있는 단어들이 아웃풋으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공부했을 때 15는 스킵그램보다 사용자가 모델에 제공해주는 정보가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15가 더욱 학습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델에 더 많은 정보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역전파 학습이 되는 모습을 보시면 역전파 관점에서는 스킵그램이 더욱 많은 학습을 이루게 됩니다. 연상량이 조금 더 많아지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스킵그램이 15보다는 더욱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드2 벡터의 두 가지 구조 중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킵그램 구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킵그램 구조는 다음의 목적 함수를 통해서 학습되게 됩니다. 또한 앞선 NLLM 구조와 유사하게 입력층에는 워낙 인코딩된 단어 벡터를 사용하게 되며 은희층에서는 저희가 설정한 차원으로 인베딩되는 인베딩 벡터를 뱉어낼 수 있는 노드의 수로 구성이 되게 되며 마지막 층에서는 단어 개수의 노드로 구성되며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 맥스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킵그램에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윈도우 사이즈는 2로 설정을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 사용자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사이즈 2로 다음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른말, 고운말을 쓰기로 약속을 했다. 바른말, 고운말은 저희 팀명이죠.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중심 단어가 나는이라면 주변 단어는 바른말, 고운말이 되며 다음과 같이 쌍쌍으로 묶어서 나는 바른말, 그리고 나는 고운말을 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 단어가 다음과 같이
바른말일 때입니다. 이때는 주변 단어가 나는, 고운말을 쓰기로의 세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며 학습 데이터는 바른말을 나는, 바른말을 고운말을, 바른말 쓰기로라는 세 쌍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선 방식과 동일하게 중심 단어가 고운말일 때입니다. 이를 전체 학습하려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전체 학습 데이터를 구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킵그램의 학습 과정입니다. 먼저 중심 단어의 벡터를 가중합하여 히든 노드로 보내고 히든 노드의 값을 다시 가중합하여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주변 단어의 원합 벡터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중심 단어를 통해서 주변의 네 단어를 학습한다고 했는데 한 모델에서 하나의 중심 단어와 하나의 주변 단어를 쌍으로 묶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학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NLLM 과정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을 취했을 때는 히든 노드에서 아웃풋 노드로 연결될 때 너무 많은 파라미터 연상량이 생긴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히든 노드를 128차원으로 설정을 하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퍼스의 단어의 전체 개수가 10,000개라고 했을 때 히든 노드에서 아웃풋 노드로만 가는데 128 곱하기 10,000개의 가중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모두 학습이 되어야 하는 파라미터이며 이것은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연상량이 생긴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Hierarchical Softmax입니다. 이는 이진트리 방식을 사용하여 분류하면 복합 사이즈가 V일 때 연산량이 로그 2의 V로 줄어들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단어가 8개라고 해보겠습니다. 저희 코퍼스에 총 8개의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8개의 아웃풋 값을 뽑아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단어로 예측을 진행하게 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진트리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층에서 첫 번째 베이스에서 두 번째 노드로 넘어갈 때 한 번,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갈 때 한 번, 최종 노드로 넘어갈 때 한 번, 즉 총 3번의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단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8개 예측하고자 하는 단어가 8개일 때 로그 2의 8로 하면 3번의 연산 과정만 통해서 예측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처럼 연산량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Hierarchical Softmax라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인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이는 전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단어만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 1과 입력 2가 주변 단어라면 파스티브로 1의 레이블을 가지고 주변 단어가 아니라면 네거티브로 0의 레이블을 갖습니다. 다음 예시의 문장을 봤을 때 저희가 윈도우를 2로 설정한 앞선 예시와 같은 예시입니다. 나는 바른말은 앞서 설정했던 주변 단어로서 우리 주변 단어가 맞다라고 파지티브 레이블을 가지게 되면 나는이란 단어와 약속을 했다의 마지막 단어는 사실 주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네거티브라는 레이블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학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입력 1과 각 입력 2를 인베딩하여 밀집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해당 밀집 벡터로 표현할 때는 앞선 계속돼서 반복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어떤 가중합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아웃풋된 표현된 입력 1의 밀집 벡터와 입력 2의 밀집 벡터를 내적하여 어떤 값을 도출하게 되고 해당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정의했던 레이블과 마지막 시그모이드를 거친 아웃풋의 두 예측값과 실제값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그라디언트 디세트 방법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코퍼스의 단어의 개수만큼 분류했던 모델에서 마지막에 단지 바이너리 분류로 되면서 학습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린 128에서 10,000개로 가야 되는 문제에서 저희는 단지 이제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만 분류하면 학습이 되는 문제로 변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방법론은 그로브라는 방법론입니다. 이는 앞서 계속 설명드린 카운트 기반, 박태환 학생이 설명드렸던 카운트 기반 방법론과 워드투백 같은 예측 기반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론들에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카운트 기반 방법론은 단어 간 의미 유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워드2 벡터는 코퍼스의 전체 통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드2 벡터를 학습할 때 주변의 n개의 단어를 통해서 n+1개를 예측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코퍼스 전체 단어를 사용해서 학습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브는 인베딩된 두 단어의 벡터의 내적이 코퍼스 전체의 동시 등장 확률 로그 값이 되도록 학습하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라고 저자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글로브에서 동시 등장한 행렬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예시가 있을 때 I like deep learning, I like NLP, I enjoy flying 이라는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이 있을 때 I와 like는 1번 문장과 2번 문장에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행렬을 확인해 보게 되면 I와 like는 카운트가 2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NLP와 like는 두 번째 문장에서만 같이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는 NLP라는 단어가 없으며 해서 같이 사용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아래 행렬을 보시면 NLP와 like는 1회 카운트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 등장 행렬을 기반으로 동시 등장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면 단어 K는 solid, gas, water, fashion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단어들이 ice와 steam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시를 보면 단어 K가 ice와 관계가 있고 steam과 관계가 없다면 가장 아래인 PIK와 PJK 여기서 K는 앞서 말씀드린 K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 I는 ice가 되며 J는 스팀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해당 값이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어 K가 스팀과 관계가 있고 아이스와 관계가 없다면 PIK와 PJK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아이스, 스팀과 모두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다면 PIK와 PJK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당연하게 PIK와 PJK가 둘 다 클 때와 PIK와 PJK가 둘 다 작다면 분수 표현했을 때 1에 가까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water라는 단어는 저희 모두가 봤을 때 아이스와 스팀과 둘 다 관계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fashion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fashion과 아이스, 스팀은 관계가 없네? 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값 모두 워터에 대해서는 1.36, 1에 가까운 값이죠. 다른 값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1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 다음에 패션 또한 0.96으로 1에 가까운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대로 앞에 동시등량 확률과 확률을 사용하여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는 인베딩된 두 벡터의 내적이 전체 코퍼스의
앞서 말씀드린 동시 등장 확률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에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갔을 때 F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어 I와 J 중 단어 K와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찾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I와 J와 어떤 관계를 찾느냐는 두 단어의 차이와 한 단어 K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와 비슷한 표현이 가능한다고 저자들이 얘기하며 다음과 같이 두 단어의 차이와 K와의 내적으로 관계를 변형을 하게 되며 또한 WI 표현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식이 변형되게 됩니다. 이때 함수 f는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저자들이 제안합니다. 먼저 wi와 wk도 k가 바뀌어도 서로 자리가 바뀌어도 식이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wk가 중심 단어가 아니라 wi가 중심 단어가 될 상황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퍼스 전체에 대한 동시 등량 행렬, 처음에 보여드린 카운트를 하는 동시 등량 행렬이 대칭 행렬이므로 해당 성질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모모르피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에 만족하는 함수에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대표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인 익스포넨셜 함수를 적용하여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첫 번째 조건인 wi와 wk를 바꿔도 그 값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다음의 식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로그 xi의 값을 저희가 직접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으로 바꾸어 내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저자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식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좌변의 제한된 wi와 wk 그리고 bi와 bk는 모두 파라미터로 저희가 학습해야 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우변항은 로그의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xik라는 값으로 주어진 값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변의 값을 예측값인 y hat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우변의 값을 실제값 y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값을 저희가 회귀 분석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 리스퀘어 에러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저자들은 앞에 fx의 함수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학습 코퍼스의 특정 단어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xij가 특정 값 이상으로 이제 커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다음과 같은 fx의 함수를 곱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드2 벡터와 글로브의 방법식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방법론은 모두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소의 변화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학습 코퍼스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코퍼스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 모든 어근을 가진다고 해도 변형된 형태나 또 새로운 문서에는 신조어 또한 존재하게 되므로 코퍼스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는 항상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단어에 대해서는 임베딩 벡터를 만들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패스트 텍스트라는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패스트 텍스트 방법은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의 방식을 차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캐릭터 레벨 엔그램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서브워드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단어를
글자 단위 N그램으로 구성을 하고 이때 점두사와 점미사, 즉 단어의 시작과 끝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단어 앞뒤로 다음에 괄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하나의 단어가 있을 때 괄호 단어 1, 단어 2, 단어 3, 단어 4, 괄호 닫고 이렇게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쪼개서 서브 다음에 단어 1, 2, 3, 4라는 서브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가정하고 단어를 쪼개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패스트 텍스트 방법은 n을 3에서 6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어를 분리하고 n그램 임베딩과 워드 임베딩을 모두 더하여 임베딩 벡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n이 3일 때의 예시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이란 단어가 있을 때 괄호 FO, FOO, OOT, OTB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여 n그램의 임베딩과 전체 풋볼이라는 전체 단어의 워드 임베딩을 모두 썸메이션 하여 임베딩 벡터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벡터들을 모두 사용하여 앞서 설명드린 네거티브 샘플링 스킵그램 방식을 통하여 동일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패스트 텍스트 방식은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글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전에 나왔던 워드 투 벡터의 네거티브 샘플링 스킵그램 방식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스트 텍스트로 표현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연관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ITY와 NESS가 유사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시각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명사가 모두 전미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즉 해당 단어들은 단어의 문법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링크와 NNECT, ONNECT, 커넥이 유사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정확하게 완성된 단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모두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반영된 어떤 커넥트라는 단어가 이제 분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단어를 여러 가지의 서브워드로 나누어서 표현했을 때도 서브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각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도 마치며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